훈민정음 해례본의 체제 심층 분석. I. 문자학적 체계 분석. 1. 자모의 분류 및 배열 원리. 훈민정음 창제 당시 마련된 28개의 글자, 초성 17자, 중성 11자는 음성학적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배열되었다. 초성자음 글자는 발음 기관의 위치에 따라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의 5계열로 나뉜다. 예컨대 어금니 소리 아음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혀소리 설음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은 형상을 본떴으며, 입술소리 순음 미음은 입모양을, 입소리 치음 시옷은 이빨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목구멍 소리 후음 이응은 목구멍의 둥근 형상을 본뜬 것이다. 이처럼 자음 기본 5글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는 발음기관의 형상을 상영하여 창제되었다. 이후 나머지 자음들도 이 기본자를 토대로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추가하거나 모양을 변형하여 파생되었는데,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초성 글자가 총 17자이다. 한편 중성 모음 글자는 천지, 인, 삼재를 상징하는 기본 모음 세자 하늘, 으, 땅, 이 사람을 설정하고 이를 조합하여 총 11자의 모음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아래하는 하늘의 둥근 모습을 본떴고, 으는 평평한 땅을, 이는 선 사람의 형상을 본떠 기본자로 삼았다. 그리고 하늘 땅이 어울린 우으, 사람 하늘이 합해진 아, 이 땅 하늘의 우으, 하늘 사람의 어, 이 등 나머지 모음은 이 세 기본자를 위아래 또는 좌우로 결합하여 파생시켰다. 이러한 자모 배열 원리는 발음 위치와 음양 조화에 따라 글자를 조직하여 글자들의 형태 속에 음운 분류 체계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예의 부분에 제시된 자모 목록 역시 자음은 상기우음, 계열별로 모음은 삼재 조합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 체계적인 분류 원칙을 보여준다. 이렇듯 훈민정음 자모 체계는 분류와 배열 단계부터 과학적으로 조직되었으며, 글자 하나하나가 음소 체계에서의 위치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2. 초성, 중성, 종성 체계의 음울론적 구조. 훈민정음은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 세 요소로 구조화하여 표기하는 음절 체계적 문자이다. 모든 음절은 첫소리 자음인 초성과 가운데 소리 모음인 중성을 기본으로 하며, 받침소리인 종성이 오는 경우 세 소리가 결합된다. 특히 종성 부용 초성 규정을 통해 받침에 별도의 새로운 글자를 두지 않고 초성 글자를 다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곧 초성과 종성이 동일한 자모 체계로 운용됨을 뜻하며, 해당 원칙하에 초성 17자는 곧 종성 17자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 예컨대 기역은 음절 첫소리에도 쓰이고 받침소리에도 쓰임. 이러한 초, 중, 종성 3분 구조는 한국어 음절의 구성 원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초성과 종성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글자 재활용을 통해 단일 문자 체계로 통합한 점은 음울론적으로 효율적 설계를 보여준다. 훈민정음 해례본 예의에는 초성 23자와 중성 11자의 음가를 제시한 뒤 종성은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쓰는 방법 종성 부용 초성을 명시함으로써 음절 구성 규칙을 간결히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예의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하여 한 글자로 묶는 합자법과 성조표기법까지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이처럼 훈민정음의 음절 구조 체계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모든 한국어 음절을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현대 음울론의 눈으로 보면 자모, 음절 단위가 명확히 대응되는 뛰어난 구조적 설계라 평가된다. 실제로 사람이 발음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이 28자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해례본에서 자신있게 말하고 있으며, 초성, 중성, 종성의 체계적 결합을 통해 중국어의 복잡한 음운, 예, 한자의 성조와 음 및 을도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음운 표기 능력이 주목된다. 3. 제자원리 상형, 가획, 병서, 합용과 음성학적 기반. 훈민정음 창제에는 4가지 글자 생성 원리가 활용되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상형 원리로서 발음기관의 형태를 본떠 기본 글자를 만든 것이다. 5개의 자음,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오, 시음과 모음, 기본자 의는 상형의 원리에 충실하여 만들어졌다. 둘째는 가획 원리로 기본자의 획을 하나 또는 둘 더하여 같은 조음 위치에 유사한 발음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역에 획 하나를 더해 목구멍 소리가 더 강한 키읔을 만들고, 비읍에 획을 더해 피읍을, 지읒에 획을 더해 치읒을 만드는 식이다. 이러한 가획자는 대개 소리의 세기, 예사소리, 거센 소리를 반영하며 같은 발음 위치에서 파생된 글자임을 획 증가로 나타냈다. 다만 리을 반설음과 반치음, 그리고 예임 등 일부 글자는 획을 더하지 않고 모양을 달리하여 만들었는데, 이는 해당 음이 기본자의 가획만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예외적 체계임을 뜻한다. 셋째는 병서 원리로 글자 운용상 두 자음을 나란히 붙여 적는 방법이다. 같은 글자를 병서하여 된 각자 병서, 예,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쌍시옷과 다른 글자를 합해 병서하는 합용병서, 예, 기역시옷, 니은지읒, 비읍시읒 등 받침으로 두 자음 결합 형태가 있다. 병서는 새로운 글자를 창제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이미 만든 글자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간주되어 해례본에서도 28자모에는 병서에 의한 글자를 포함하지 않았다. 넷째는 합용 원리로 모음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음을 만드는 방식이다. 훈민정음의 모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 기본자를 상하 혹은 좌우로 합쳐 아, 어, 오, 우 등의 합성 모음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합용 모음은 음울론적으로 이중모음이나 복모음을 표기하는 혁신적인 수단이었다. 이처럼 상형, 가획, 합용, 병서로 이어지는 제자원리는 글자의 기본 형태에서 파생,
그리고 조합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음성학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각 글자의 생김과 소리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부여함으로써 글자와 그것이 표시하는 소리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성립되었고, 이러한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는 전례가 없었다고 평가된다. 현대 음성학적으로 보면 훈민정음은 세계 유일의 표음적 특징 문자, 퓨티럴 알파벳으로서 발음기관의 형태와 음성 요소, 예, 기식의 유무, 성대 진동의 세기 등을 글자 구조에 직접 반영하였다. 그 결과 기역, 키읔, 쌍기역, 비읍, 피읍, 쌍비읍과 같이 계통이 같은 소리들은 글꼴에도 공통 요소가 드러나게 되었고, 모음 또한 하늘 땅 사람의 기본 모형과 회계 방향 및 조합으로 음성적 속성, 양성모음, 음성모음, 고모음, 저모음 등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이는 오늘날 음성학, 음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훈민정음이 음소의 조음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호한 매우 진보적인 문자 체계였음을 보여준다. 4. 자모 운용 방식의 체계성, 합자법과 표기법. 훈민정음은 글자 사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체계성과 규칙성을 지닌다. 가장 큰 특징은 합자 방식, 즉 초성, 중성, 종성을 한데 모아 한 음절을 하나의 글자 블락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예컨대 예자를 한글로 적으면 예의 초성, 이응, 중성예가 하나의 사각형 글자에 결합되는 식이다. 해례본에는 이러한 합자 원리를 해설한 합자의 파트가 따로 있어 자모를 어떻게 배치하여 음절을 구성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초성은 좌측 상단, 중성은 우측 또는 하단에 붙이고 종성은 아래에 붙인다는 등의 배치 규칙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글자를 조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병서와 연서 역시 운용상의 규칙인데, 병서는 동일 자음을 겹쳐 쓰거나 둘 이상의 자음을 나열하여 한 음절 초성에 표기하는 방법이고, 연서는 이응을 이어 쓰는 방식으로서 중세국어에서 순경음 표기에 사용되었다. 예, 순음자 밑에 이응을 붙인 여림비읍 글자는 순경음 부소리를 나타냄. 예의 부분에는 이러한 병서와 연서의 원칙이 간략히 소개되어 훈민정음 자모를 실제 단어에 적용하는 법을 보여준다. 나아가 성조 표시법으로서 방점을 글자 왼쪽에 찍어 평성상성거성 입성의 사성을 구별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당시 한국어 한자음의 중국어 성조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훈민정음의 자모 운용 체계는 철저히 규칙적이어서 글자 조합 방법을 알면 낮은 문자 해독 능력으로도 쉽게 익힐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 정인지 서문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운다고 하여 그 운용의 용이함을 강조하였다. 현대 문자학 시각에서 보면 훈민정음의 이러한 합자식 표기법은 알파벳식 음소, 문자와 음절 문자의 장점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로 평가된다. 개별 음소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음절 단위로 묶어 쓰기에 읽기에는 음절 단위, 직관성을 제공하면서도 음운의 상세한 정보를 유지한다. 이러한 체계성 덕분에 훈민정음은 창제 당시부터 한글만 알면 국어의 어떤 음절도 정확히 표기할 수 있었고, 심지어 새 울음소리나 바람소리, 같은 의성어의 태어까지도 표기 가능함을 언급할 정도로 표현 범위가 넓었다. 즉, 문자 운용의 체계성과 융통성을 모두 갖춘 문자로서 한글이 설계된 것이다. 2. 문헌학적 편찬 구조 분석. 1.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 구성과 체계. 1446년 세종 28년 반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의, 두 번째 부분은 해례이다. 여기에 더해 책의 말미에는 정인지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세종대왕이 직접 지은 어제 서문과 예의 내용이 책의 앞부분을 차지하며 지편전 학사들이 지은 해례와 정인지의 서문이 뒷부분을 이루는 체제이다. 각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의는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과 새로운 문자들의 기본 설명을 담은 본문이다. 예의 서두에는 세종의 한문 어제 서문이 실려있는데, 여기서 임금은 우리 백성이 한자 사용에 불편을 겪으므로 내가 글자를 새로 만들었다는 창제 이유와 반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예의 본문에서는 새 글자인 훈민정음의 자모, 음가와 운용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초성 23자, 당시 병서를 포함한 총자음의 개수와 중성 11자의 음가, 발음값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종성에는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는 규정 종성 부용 초성을 밝힌다. 또한 연서 규칙, 예, 비읍 밑에 이응을 달아 쓰는 법과 병서 규칙, 예, 쌍기역, 기역시옷 등의 표기법을 언급하고, 초성, 중성, 종성을 합자하여 음절을 표기하는 방법, 그리고 중국어 사성을 표기하는 방점을 찍는 규칙까지 간략히 설명한다. 즉, 예의 부분은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과 자모의 사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요약 본문인 셈이다. 두 번째 해례 부분은 예의에 대한 상세한 해석 카먼테리로서 지편전 학사들이 예의의 각 조항을 풀어서 주석한 것이다. 해례는 다시 몇 개의 하위장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제자의, 초성의, 중성의, 종성의, 합자의, 용자례의 6부분으로 구성된다. 제자에서는 훈민정음 28자 제자의 원리를 설명하며 자음과 모음 글자가 어떠한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상형 및 가획의 원리를 밝혀놨다. 초성의 중성에서는 각각 초성 자모 하나하나의 소리값과 그 음운적 특징을 자세히 풀이하고 중국 성운학상의 분류, 예, 아음설음 등과 대비시켜 설명하기도 한다. 종성에서는 받침 운용 규칙, 종성 부용 초성을 상세히 해설하고 끝소리 표기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인다. 합자에는 자모를 조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법, 즉 글자 배합 규칙과 그 근거를 설명한 부분으로 모양 배치의 원리와 함께 잘못된 합자 사례를 교정하는 등
철저한 규범을 제시한다. 용자례는 용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 훈민정음을 실제로 운용하는 예시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예컨대 한자음 표기나 구절의 표기 등 실제 활용, 예들을 들어 앞서 제시한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책의 맨 마지막에는 지편전 부제학 정인지의 서문이 한문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정인지 서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의 경위와 우수성, 그리고 새 문자의 효과와 가치를 격찬하면서 책을 맺는다. 정인지는 서문에서 총명한 이는 아침이면 통하고 우둔한 이도 열흘이면 습득한다라고 하여 훈민정음의 쉬운 학습성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세종의 애민정신과 훈민정음의 혁신성을 기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의 서문과 예의, 창제 취지와 기본 설명, 학자들의 해례, 이론적 해설과 실용 예시, 정인지 서문, 요약적 찬술이라는 체계적인 편찬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전근대 동아시아 문헌 편찬 방식, 즉 주체의 본문과 신하들의 주석을 결합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단순한 문자 목록이 아니라 학술적 논의와 해설을 아우른 통합 저작임을 보여준다. 2. 예의와 해례의 역할 및 상호 보완.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예의와 해례는 각기 역할이 구분되면서도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예의 부분은 말 그대로 보기와 그 뜻을 제시한 부분으로서 훈민정음의 기본 골자를 담았다. 세종의 서문을 통해 창제 의도를 밝힌 뒤 곧바로 28자 각각의 음가와 운용 규칙들을 간략히 기술하여 핵심 내용만을 정리하였다. 이는 새로운 문자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요약 안내서로 기능했다. 예의에는 자음과 모음 글자의 형태와 소리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글자를 합쳐 쓰는 법은 무엇인지 등 실용적인 지식이 들어있다. 반면 해례 부분은 예의에서 짧게 제시한 원리와 규칙을 조선 초기 의문학 지식과 당시의 언어 이론을 활용하여 자세히 해설한 것이다. 예의가 요약본이라면 해례는 이에 대한 학술적 주석과 논증 역할을 한다. 예컨대 예의에서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 정도로 언급되었던 내용을 해례의 제자에서는 왜 이응이 후음에 속하는지, 목구멍 소리의 음향적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한문 해설과 예시를 통해 자세히 풀이하는 식이다. 또 예의에서 한 줄로 언급된 연서, 병서 등의 개념도 해례에서는 용자례 등을 통해 실제 쓰임새와 제한 규칙을 설명하여 독자가 오해 없이 활용하도록 도왔다. 이처럼 예의는 개괄, 해례는 심화라는 분업적 성격을 띠며 두 부분은 서로 보충하는 관계다. 특히 세종어제 서문과 예의는 훈민정음의 이념과 원칙을 선언한 본문이라 할 수 있고, 해례와 정인지 서문은 그 이념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와 설득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수를 이룬다. 실제로 해례본에서 본문에 해당하는 것은 예의 부분이며 해례는 그 본문을 풀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은 예의를 통해 훈민정음의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지편전 학사들은 해례를 통해 그 체계를 학문적으로 검증 보완하여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완성도를 갖추게 했다. 나아가 예의는 향후 훈민정음 언해본에도 번역수록되어 일반 민중에게 배포됨으로써 실용서로 기능했고, 해례는 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훈민정음의 학술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요컨대 예의와 해례는 한 쌍을 이루어 훈민정음의 실용성과 학문성을 모두 담보하였고, 서로 긴밀히 보완하여 이 책의 구조적 완성도를 높였다. 3. 정인지 서문과 지편전의 편찬 역할. 정인지의 서문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마지막에 실린 글로 편찬 책임자인 정인지가 훈민정음의 의의와 사용 방침을 정리한 것이다. 이 서문은 단순한 찬양을 넘어 당시 새로운 문자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들 대표적으로 최만리 등 일부 신하들의 상소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해명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정인지는 서문에서 훈민정음 글자는 그 모양을 상영하였고, 글자의 형체는 옛전자를 본떴다고 밝히며 훈민정음이 중국의 옛문자 전통에도 부합하는 정통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한자의 정통을 벗어난 문자라는 비판에 대응하여 새 문자가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현의 고문을 참고한 것임을 강조한 부분이다. 또한 정인지 서문에는 훈민정음의 활용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여 정확한 발음을 구현할 것. 예, 동국정음과 같은 한자 문서의 활용. 둘째, 공문서의 이두 대신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행정실무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것. 셋째, 한문으로 된 서적을 언해하여 훈민정음으로 출판함으로써 백성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할 것. 이 같은 서문의 내용은 훈민정음이 단순한 표음 문자에 머물지 않고 국어 표기 체계 전반을 개혁하고자 한 세종과 지편전의 구상을 잘 보여준다. 정인지는 아울러 최만리 등이 우려했던 우리만 별도 문자를 쓰면 사대 질서에 어긋난다는 논리에 대해 각 나라는 풍토와 언어가 다른 바 자기 언어에 맞는 글자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가 자주적 문화행위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중국 역시 한문과 병행하여 훈민정음을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새 문자 사용의 정당성을 설파한 것이다. 이처럼 정인지 서문은 훈민정음에 담긴 철학과 정책을 명확히 하고 반대 의견을 논파함으로써 훈민정음의 공식 보급을 뒷받침하는 서론 역할을 수행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편찬에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편전 학사들의 조직적 역할이 컸다. 지편전은 당시 왕립학술기관으로서 훈민정음 창제를 학문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저수를 편찬한 기획본부였다. 실제로 해례본은 정인지, 신숙주 등이 훈민정음 예의, 해례,
정인지 서문 등을 담아 간행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볼 때 정인지는 물론 신숙주, 성산문, 박팽년 등의 지편전 학자들이 창제 원리 확립과 해례 집필에 공동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은 지편전 학자들에게 기존의 언어 연구소들을 구해오게 하고 연구를 독려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 훈민정음과 해례본이었다. 지편전 학사들은 당대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로서 중국 성문학과 의문이론에 해박했고 또 여러 언어와 문자를 연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세종의 창제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학술적 조력을 했을 뿐 아니라 해례본 편찬을 통해 새 문자의 사용법을 체계화하였다. 지편전의 이러한 역할은 단지 훈민정음에 국한되지 않고 동국정운 편찬, 중국 한자음을 새로 교정한 운서, 용비어천가 편찬, 훈민정음으로 지은 악장, 불경언해 등 일련의 국어 국문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와 해례본 편찬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국가 학술 프로젝트였음을 의미한다. 문헌 편찬 방식 면에서 지편전 학자들이 참여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임금의 글, 신하들의 해설, 신하의 서문이라는 협업 형태를 띠었는데 이는 당시 다른 책들, 예, 의학서 의방유치, 역사서, 고려사 등 편찬 사업에서도 볼 수 있는 분담 지필 편찬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결국 지편전의 기획 아래 학술적 권위를 갖춘 체제로 편찬됨으로써 훈민정음, 해례본은 단순한 창제 설명서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공인된 어문 규범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4. 고대 문자와의 비교 및 비교 문헌학적 특징. 훈민정음 해례본과 그 편찬 과정은 비교 문자론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특징을 지닌다. 세종과 지편전 학자들은 새 문자 창제에 앞서 여러 기존 문자 체계와 의문 이론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세종은 지편전 학자들에게 중국에 사신 갈 때 언어 관련 서적을 구해오도록 지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언어의 문자 체계까지 폭넓게 참조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직전까지 고려조선 지식인들에게 알려졌거나 연구되었던 문자는 한자 이외에도 범자, 몽고자, 서장 문자 티베트 등이 있었다. 해례본 편찬 시기에도 이러한 동서고금의 문자 체계가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범자란 범어, 산스크리트어를 표기하는 인도 계통의 문자, 데바나가리 등을 지칭로써 불경 전례를 통해 한자 문화권에 그 원리가 일부 소개되어 있었다. 범자에서는 자음이 조음 위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되고 모음 기호와 결합하여 음절을 구성하는데 이는 훈민정음의 자음 분류나 합자 원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 실제 조선 성종 때 학자 성현은 훈민정음의 글자체는 범자의 의거에 만들었다고도 하였고 이후 이수광 등은 우리나라 업무는 전적으로 범자를 모방했다는 설을 기록할 만큼 훈민정음과 범자 사이의 관련성이 자주 거론되었다. 몽고자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파스파 문자가 대표적이다. 파스파 문자는 티베트 문자를 모방하여 만든 몽골의 표음 문자로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해 다른 소리를 표기하는 등 가역의 개념이 있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성호가 유희연문지 등은 훈민정음이 몽골 새 문자 파스파와 유사하다는 견해를 보였고 근대 초기의 이능화 1910년대도 정음의 자모 배열법은 범자의 근원을 두고 글자 형태는 범자를 본떠 만든 몽고자 파스파의 변형이라는 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훈민정음이 그만큼 세계 여러 문자와 비교될 정도로 독특하면서도 보편적 원리를 지녔음을 방증한다. 특히 서구학자들은 19세기 초 한글을 접한 이후 줄곧 한글의 기원을 외국 문자에서 찾으려 했는데 초기에 범자 기원설, 티베트 문자 기원설, 파스파 문자 기원설 등이 제기되었다. 몇몇 글자 모양의 표면적 유사성에 착안한 이러한 설들은 후에 비판도 받았지만 파스파 문자 기원설은 꽤 오랫동안 서양 언어학자들 사이에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1940년대 훈민정음 해례본이 재발견되면서 제자의 등의 창제 원리가 분명히 상형설로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고 더 이상 한글의 기원을 다른 문자에 귀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 해례본 제자의 기록은 훈민정음이 한자의 고전을 참고하되 어디까지나 한국어 의문에 맞춰 독자적으로 고안된 문자임을 천명한다. 모양은 상형이고 글자는 옛 전자를 본땄다는 정인지 서문의 구절은 한편으로는 훈민정음이 한자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상형이라는 보편 문자 창제 원리를 내세워 훈민정음의 자주적 창조성을 강조한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러한 비교 문헌학적 맥락에서 전래 문자들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장점을 흡수한 체계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중국 한자는 형이상학적 원리로 파생되지 않아 음운 체계와 무관하게 문자 수가 방대하지만 훈민정음은 제한된 기본자모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도록 만들어져 문자 수급의 효율성이 뛰어나단 이는 범자나 파스파 문자 등 음소 문자의 생산성과 맞먹거나 그보다 우수한 특성이다. 또한 음소를 모아 음절 단위로 표기하는 합자 방식은 인도계 문자의 아부기다적 성격과도 통하는 면이 있는데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을 동등한 글자 단위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보다 획기적인 음절 문자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례본은 사성 표기까지 규범화하여 성조 언어인 중국어의 음조도 표시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훈민정음이 자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까지 포괄하는 국제 음성기호적 성격을 지니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 세종은 훈민정음으로 몽골어 등의 다른 언어도 적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 지편전 학자들도 굳이 한 나라의 한 문자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다원적 시각을 서문 등에 담았다. 이러한 인식은 훈민정음이 단순한 국문 창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문자 발전사에 대한 의식 속에서 탄생했음을 시사한다. 비교 문자학적 관점에서 볼 때 훈민정음 해례본은 당시 조선학자들이 중국의 의문이론 성운학을 토대로 인도 브라흐미계 자모의 체계성,
몽골 파스파문이 단순화 원리, 한자의 시각적 미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훈민정음은 그 어느 문자와도 동일하지 않은 고유한 체계로서 창조되었으며 헤레본의 편찬을 통해 그 학술적 독창성이 명확히 기록되었다. 헤레본은 바로 이 점, 문자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한민족 자체의 이론으로 규명한 것 때문에 한국 문자학 문헌학사에서 전례 없는 기념비적 저술로 평가된다. 현대의 언어학, 문자학 연구자들은 훈민정음 헤레본을 통해 15세기 조선의 학자들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음성학 문론 지식을 구현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요컨대 훈민정음 헤레본의 문헌학적 가치는 특정 문자 체계의 탄생을 창제자의 이념과 학자들의 주석이 하나로 결합된 완결 형태로 남겼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예는 세계 문자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사례이다. 결론: 훈민정음 헤레본은 문자 체계와 문헌 구조, 양 측면에서 높은 체계성과 학술성을 갖춘 작품이다. 문자학적 관점에서 훈민정음은 발음 원리에 기반한 음소 체계의 합리적 설계와 음절 단위 표기를 구현하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손꼽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 초성 중성 중성의 결합 구조, 그리고 글자, 운용의 규칙성 모두가 현대 언어학에 비추어도 손색없는 논리를 지닌다. 문헌학적 관점에서는 헤레본이 임금의 철학, 학자들의 해설, 비교 문화적 고찰이 어우러진 종합 편찬물로서 단순한 해설서를 넘어 당대 학술교육의 결정체임을 보여준다. 지편전 학자들의 참여와 체계적인 편찬 형식은 훈민정음이 조선 전기의 국가적 지식 프로젝트였음을 방증하며 헤레본 자체가 훗날 한글 연구의 1차 사료로서 기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헤레본에 담긴 내용은 한국어 의문 체계뿐만 아니라 인접 문자들에 대한 비교까지 아우르며 한글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의 근거를 제공한다. 요컨대 훈민정음 헤레본은 문자와 문헌의 구조적 완성도를 동시에 갖춘 드문 예로서 창제 원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학문적으로 정당화한 점에서 인류 문자사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점들은 현대의 문자학 음성학 문헌학의 시각으로 재조명해봐도 여전히 경이로울 만큼 선진적이며 훈민정음 헤레본이 세계기록 유산으로까지 등재되어 높이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훈민정음 자음 기본자 5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는 발음시의 조음 기관 모양을 상형하여 만들었으며, 각각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형상, 혀소리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붙은 형상, 입술소리 미음은 입 모양, 이소리 시옷은 이 모양, 목구멍 소리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고 한다. 훈민정음 모음 기본자인 아레아, 이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 아레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 은은 땅의 평평한 모양,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상하 또는 좌우로 한 번 혹은 2번 결합하여 나머지 8개의 모음 문자를 만들었다. 예, 오는 와, 그를 결합하여 만든 모양, 아는 이와 내 결합 등. 훈민정음 헤레본의 예의에는 훈민정음 창제 목적을 담은 세종어제, 서문과 함께 세문자의 초성 23자와 중성 11자의 음가, 종성 도용 초성의 규정, 연서와 병서의 사용법, 초성 중성 중성의 합자 방법, 그리고 한자음의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사성 표기법 등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예의의 내용들은 이후 헤레 부분에서 자세히 풀어 설명되었다. 1446년에 정인지, 신숙주 등 지편전 학자들이 훈민정음 예의, 헤레, 정인지 서문 등을 담아 훈민정음 헤레본을 간행하였다. 즉 헤레본은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로서 예의, 헤레, 정인지의 서문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편찬되었다. 20세기 초 한글 학자 이능화 등은 정음 훈민정음이 참고한 중국의 자모법은 근원이 인도의 범자에서 온 것이고 그 자체는 범자에 의거하여 만든 몽고 문자 파스파 문자의 변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글 창제의 인도, 데바나가리의 의문이론과 몽골 파스파 문자의 글자 형태가 영향 주었을 것이라는 설, 한글의 기원에 대해 한때의 고대 한자의 고전, 범자, 몽고 문자, 서장 티베트 문자, 오행설 등 여러 학설이 분분했으나 1940년경 훈민정음 헤레본이 발견되면서 발음기관 상형설이 창제 원리로 확증되었다. 헤레본의 제자의 기록 덕분에 한글이 다른 문자 모방이 아니라 상형에 입각한 창제임이 명백해졌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든 지 3년 만인 1446년에 훈민정음 헤레본을 펴냈다. 총 31쪽 분량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예의 부분으로 세종이 직접 썼으며 훈민정음을 만든 까닭과 각 글자의 소리값을 밝혔다. 두 번째는 헤레 부분으로 지편전 학자들이 쓴 훈민정음의 사용 방법에 대한 해설과 정인지가 쓴 서문이 들어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훈민정음의 창제자와 창제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훈민정음은 배우기도 매우 쉬운 문자였다. 훈민정음 헤레본에 실린 정인지의 서문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운다라고 되어 있다. 새 문자 한글의 학습 용이성에 대한 당시의 평가, 제자의 해설 이리하여 글자와 그것이 표시하는 소리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우리가 정음을 과학적이라고 함은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찍이 어떤 문자도 이와 같은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일이 없었던 것이다. 훈민정음의 과학적 창제 원리에 대한 현대적인 평가,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